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커피 이야기 독서입니다. 독서 지문이기 때문에 비문학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목부터 커피 이야기죠. 그러면은 비문학을 내신으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커피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가지고 설명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네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모의고사에서 봤던 비문학처럼 읽어서는 이제는 내신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 알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책을 일단은 보면은 바로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단별로 제가 요거를 글을 다 가져왔으니까 따라오면서 밑줄 치고 쓰고 필기할 거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별개인 거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 새끼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야 네가 사람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만나는 인간, 즉 사회화된 인간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로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할지 못할지 막 구분 못하고 막 미쳐 날뛰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생물학적 인간일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회의 틀 안에서 유치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잘 나와가지고 사회 속에 그런 법규나 아니면 그런 뭐라 말해야 돼? 사회화된 인간이라고 하죠. 그런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인간이란 거죠. 그런 것처럼 커피도 우리가 먹는 커피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커피가 구분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커피도 생으로 못 먹습니다. 그거 그냥 먹으면 시고 막 맛 빼가리 없어요. 그럼 우리가 먹는 커피는 다 뭐냐? 공장에서 그냥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커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소리 한 거예요. 자,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커피 보시면요, 빨개요. 빨갛고 그거 딱 까면 안에 초록색입니다.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향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죠. 자, 어디 가자. 여기 있죠.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썰고 뚜루루루루루 하면서 그러면은 커피는 이것이 바로 보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말리고 볶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그냥 어떤 얘기 해주냐면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던 커피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1문단, 왜냐면 이제 문단별로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의 구성이, 이 지문의 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문단이요. 커피를 아이고 우리가 마시는, 이거 어디 갔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자, 이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 그래가지고 뭐를 겪는다고 나왔어요. 이게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말리고 볶는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거는요, 처음, 중간, 끝으로 나타나 있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끝났으니까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이 되겠죠. 봅시다. 자,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공하는 방식이라는 거 안에서 하나 둘로 쪼개는 것을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 분류입니다. 분류. 그래서 분류의 방식을 통해 건식법과 습식법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식법은 무엇이고 습식법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뒤에 건식법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고 습식법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낸다 라는 과정을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방법 뭐 썼어요? 분류를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식법은 자 얘기하고 있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건식법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설명이 나왔죠. 정의까지는 아닙니다. 정의는 이제 사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건식법의 첫 번째 단계는 자,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과정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리 수확, 이거는 하얀색으로 써볼까? 체리 수확한다. 이게 건식법 1단계입니다.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그 다음에 수확한 체리는 어떻게 해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질을 통해, 키질이 이제 우리 이게 이렇게 막 솎아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무거운 거는 아래로 가고 가벼운 거는 이제 뭐 바람에 날려가거나 아니면 뭐 딴 데로 막 떼굴떼굴 굴러가거나 한답니다. 그 키질을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을 한다라고 하네요. 즉,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선별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여기죠. 자, 선별한다 해가지고 여기는 뭐라 씁니까? 두 번째 단계.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건식법 2단계 뭐라고 쓸까? 선별 과정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자, 하면은 이제 이 문단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 문단이 또 바뀌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이 문단 이제 건식법 이야기할 거잖아요. 건식법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라고 퉁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커피를 가공하는 두 가지 방법 해가지고 체리 수확 및 선별이죠. 지금 건식법 이것도 써줄까? 중. 그래서 여기서는 뭘 설명했냐? 체리 수확 및 선별 과정, 이 두 단계를 거쳤다라는 겁니다. 쓰면 난 넘어간다. 일시정지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제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어쨌든 그렇게 쭉 날아가겠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3문단입니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빛을 받도록 한다. 즉, 뭐 하는 거야?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자, 건조입니다, 건조. 그래서 이거를 어딨냐? 여기다.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돗자리를 놓고 햇빛을 받도록 한다. 이거 뭐야? 건식법 3단계. 3단계. 체리 건조. 즉 여기서는 체리라고 얘기하나 체리나 생두나 지금 똑같이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체리를 쪼개고 안에 나오는 게 생두니까요. 근데 아까 위에 보시면 뭐 생두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죠. 야, 보시면은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대? 근데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두 가지의 비슷한 것을 대조하거나 아니면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얘는 지금
유추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추가 뭔지도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유추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 좀 있어. 씁시다.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 아이고 이거 왜 이러니?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아이고.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아, 팔 아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유추의 방식. 이거 뭐 말리는 거, 고추 말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두도 그거랑 같아. 뭐 체리도 그거랑 같아. 라고 추론하는 전개 방식인 거죠. 그것도 이게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요, 유추는. 써주시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쫙 펼쳐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섞어주고 해야 된다는 소리죠.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한 2-3주간 말린대요. 이게 아주 그냥 정확한 수치까지 계산을 해주네요. 햇빛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은 4주까지 말리기도 하고요.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는데, 자, 이 부분도 뭐 얘기했습니까? 지금 4단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3단계에 대한 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죠. 여기부터, 이거 언제 밑줄 다 치자, 그냥 귀찮은데. 근데 봐봐. 이거는 무엇을 썼냐면, 체리가 최적 상태의 12.5%의 수분 머금을 때까지 2-3주 말린다. 기준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약하거나 습도 높은 때는 여기고요. 규모가 큰 곳은 이렇게 한대요. 라고 하면서 뭐 썼어요, 지금?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끼리는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는 것들은 대조를 했죠. 이게 비교대조가 사용된 겁니다. 비교대조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시면은 맨 처음에 생두 이야기 할 때 1문단에서는 뭐 얘기했습니까? 1문단에서는 분류, 1문단이 아니라 2문단이네요. 2문단에서는 이제 건식법과 습식법이라고 분류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추 썼죠. 그 다음에 비교 대조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문단, 건식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방식을 쓰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건식법 3단계. 여기는 뭐예요? 자, 쏙쏙 하면 이게 3문단 그지? 3문단. 이게 3문단이야. 3문단은 건식법 3단계인 체리 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문단입니다. 그래서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또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이거 아주 그냥 조금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네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게 뭐야? 이겁니다. 이게 뭐야? 최고의 상태인 거죠. 이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씁시다. 체리가 최적인 상태를 12.5%라는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3단계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4단계 해야 되는데, 야, 말렸으면 뭐 해야 돼요? 끝이야? 아니지. 이제 그 말린 최적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즉 저장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하고 공장에선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일단은 네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사일로에 보관한다 있죠. 요까지가 4단계예요.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기계 상동하여 분리하고 그 다음에 포대에 담는다. 이 보시면 분리 작업이 5단계고요. 그 다음에 포대에 담는 게 6단계겠죠. 이거를 한 번에 씁시다. 이거는 분리해낸 후 그 다음에 선별하고 등급 매겨. 이게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쓸게요. 그래서 5단계는 뭐다? 5단계는 분리, 생두를 분리, 생두 분리. 그 다음에 6단계가 등급별로 분류. 그래서 5단계, 6단계가 한 번에 나왔다라는 거, 옆에. 그래서 이렇게요. 값싼 로부스터, 그러니까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그러니까 뭐야? 건식법이 더 싸다라는 거죠. 아까 배우신 건식법, 숙식법 두 개 있었잖아요. 건식법이 더 싸대요. 그래서 로부스터 커피는 싼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가다 보면 막 1,000원에 이만큼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 어디 갔어? 파라과이산 아라비카 대부분, 일부 인도, 엘카루드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 건식법은 끝이 난 건데 지금 살짝 빡치는 지점이 왔죠. 왜? 이거 안 외워야겠어요? 이거 외워야 될걸요? 내신에서 야, 건식법으로 쓰는 커피 종류, 습식법으로 쓰는 커피 종류 써.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아라비카 들어가면 다 뭐다? 요거다. 아라비카. 근데 이제 뭐 나라도 좀 외워주세요. 브라질, 아라비카,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산, 일부 인도, 엘카루드산 뭐 이런 것들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식법이었어요. 그래서 봅시다. 건식법 4문단이죠 여기. 사문단은 뭐다? 건식법. 생두, 분리 및 분류. 한 개 사문단 정리입니다. 자, 이제 건식법이 끝났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습식법 나올 겁니다. 자, 5문단은 별로 안 돼요. 왜? 일단 습식법에 대해서 설명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자, 가즈아 습식법.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즉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비싸지만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누가 이거다. 비용 면에서는요, 습식법이 더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훼손도 적다. 즉 비용은 습식법이 높아요. 하지만 맛과 향은 습식법이 더 뛰어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품질도 건식법보다는 습식법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아까는 좀 싼 아라비카, 여기서는 고급 아라비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몇 문단입니까? 5문단. 자, 5문단은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습식법의 장점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아, 뭐가 80.
자, 넘어갑니다.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건식법도 어떻게 왔는지를 다 얘기를 해줬으니, 이거 잘 목소리 들어가고 있나? 건식법도 설명했죠?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습식법 설명도 해야죠. 습식법도 역시나 무엇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알려줄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다 공통점으로 수확한 체리 수확해야죠. 습식이, 예. 수확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일단은, 째껴야죠.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오지게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죠. 씻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2단계. 근데 얘는 분류를 하네요. 분류를 여기서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잘 여문 것. 그러니까 아까 건식법에서는 일일이 사람에다 손을 키질해서 거시겠다라면 얘는 탱크 속에서 하네요.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 껍질과 과육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식법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어? 선별 작업 끝나면?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껍질과 과육 제거한다는 소리는 생두 분류를 여기서 해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3단계. 껍질, 과육 제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즉, 이 껍질, 과육 제거는 누구만 합니까? 건식이 누구야? 건식법은 제거 안 해요. 그냥 같이 말려버리지. 12.5% 아까 기억하시죠? 근데 얘는 그냥 없애버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로 얘기를 하면 된다? 습식법. 만의 뭐 단계라고 얘기를 하세요. 습식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기가 보일라나? 보이긴 하네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면 생두가 분리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면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뭐야? 체리가 여기 사이로 들어오면 이렇게 막 갈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과육이랑 껍질은 부드러우니까 뭉개지면서 제거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씨앗, 그 생두, 그게 똑 하고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 부분 체리가 통과하면 떨어져 나가면 생두 분리된다. 그 다음에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그 안에 있는 씨앗, 요만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요즘 손모양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거시기 할 수 있게. 그것만 똑 떨어지게 간격을 조절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간격을. 이게 손도 함부로 못해요, 요즘. 자, 그 다음에, 이 두 면의 간격을 한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써먹겠죠? 그래서, 껍질, 과육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습식법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몇 문단이니 이거? 5문단이네. 과정은 뭐 나왔습니까? 저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왔죠. 습식법의 과정은 1에서 3단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저거 3단계. 3단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습식법은 왜 이런 걸 하는지, 기계를 사용하니까
아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문단 갑시다. 자, 과육을 벗겨낸, 오? 야! 5문단이 아니라 이거 6문단이었네. 내가 잘못했네. 이게 5문단. 이거 6문단입니다. 고쳐주세요. 6문단. 자, 7문단으로 갑시다. 7문단이에요. 뭐 길죠?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이번엔 진동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드드드드드드 떨면서 제대로 안 벗겨진 거 뭐 또 그거 가르나 보죠. 이게 네 번째 단계. 아이씨, 너무 많이 쳤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 쓸자. 그래서 몇 번째 단계입니까? 네 번째 단계죠. 4단계 습식법 4단계 2차 분류. 분류를 2번 하네. 그래서 그건 왜 하냐?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걸러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 졸라 깨끗하네. 자, 다시 한번 과정. 그래서 5단계 2차 세척. 야, 이러니 안 비싸냐? 이러니 안 비싸? 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까지 해주네요. 6단계 발효.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한 점액질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용해가 녹아버린다라는 소리죠.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불유쾌한 신맛이 나. 불유쾌한은 뭐야? 불쾌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뭐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대요.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24에서 36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24에서 36시간의 차이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여기 있죠. 효소와 농도의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발효 시간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거 그래서 알아야겠죠? 이걸로 문제 만들면 만들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커피 발효 시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막이랑 두께 따라 쫙 해놓고 그렇고 자 얘가 막이 더 두꺼우니까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 발효가 더 오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4에서 요게 걸린다. 이게 걸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망만이 남게 되면 미끌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 졸라 딱딱해진다는 소린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몇 문단? 7문단. 자, 7문단은 우리 뭐라고 정리를 할까요? 2차 분류, 2차 세척, 그 다음에 발효. 씁시다. 이제 습식법인 거 아니까 따로 안 쓸게요. 이것만 딱 써주면 간단하죠. 그래서 뭐 문제 풀면서 찾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잘 되고 있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8문단.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또 씻어요. 아우 씨. 3단계 3차 세척. 왜? 그 발효하면서 끈적끈적한 거 다 녹았지. 녹았다라는 거는 날아간 게 아니잖아. 녹아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그대로 할 거야? 다시 또 물로 씻어야지.
그래서 몇 단계냐 이거 이제 몇 단계인지도 이제 기억도 안 난다. 야 7단계야. 야 이러니 비싸지. 어휴. 7단계 3차 세척. 너네보다 더 많이 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커피가? 너네 하루에 몇 번 씻어? 3번? 야, 이 정도면 피부에 안 좋아, 오히려. 자, 어쨌든. 자,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렇죠. 자, 37% 수분. 그러면, 습식법은 37%가 최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이상적 수분 함유는 12.5%라고. 그래서 습식법이든 건식법이든 둘 다 12.5%로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건식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쫙 깔아서 말리면 12.5%로 맞췄지만 얘는 발효 과정 이후 또 건조의 과정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두를 건조합니다. 자, 밑줄 칩시다. 8단계예요. 그래서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이 새끼를 건조한다. 8단계. 건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발효를 끝내고 세척까지 했을 때는 37%라는 소리죠. 내가 봤을 때 그거 세척하면서 분명히 수분이 또 들어갔을 거야.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랍니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건식법과 마찬가지로라고 얘기했으니까 공통점이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얘도 골고루 자주 뒤집어 마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8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밑줄 칩시다. 왜냐면요, 이 새끼는 드라이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건식법은 드라이어 무조건 필수예요. 햇빛에서도 말렸잖아요, 걔네들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드라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지. 차이점이 좀 있죠.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치먼트 커피가 즉 이건 뭐야? 습식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파치먼트 커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몇 문단? 8문단. 습식법 생두 건조 작업. 넘어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대요. 자,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였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얘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건식법 과정, 습식법 과정이 아니라 건식법과 습식법 둘 다 무엇을 거쳐요? 큐어링을 거치는 겁니다. 두 개 다 큐어링을 거쳐요. 자, 이 큐어링은 뭐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 막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낸다. 구매 상대에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의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하면서 얘는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큐어링은. 그래서 몇 문단? 9문단. 9문단은 별거 없습니다. 뭐예요? 큐어링과 분류 작업이죠.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 11, 12 나와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그걸 해야죠. 체리와 생두, 원두의 차이점 같은 거는 우리가 알아줘야겠죠. 체리는 이제 막 딴 거, 생두는 그거 체리의 그 껍질과 그 과육을 벗겨낸 거, 그 다음에 생두를 이제 로스팅하는 게 커피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올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한 건요, 아직 뭐 은색에서 초록색, 갓 나온 생두는 초록색이고, 이 과정을 거친 건 거의 회색의 조약돌 모양이래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볶아야지. 야, 커피 모습이야. 회색 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생두는 뭐합니까? 로스팅 또는 매전이라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그래서 그 커피 광고 보면은 막 이렇게 돌아가는 통에 커피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게 볶는 로스팅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씁시다.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기 위한, 커피로 보이기 위한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팅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자, 로스팅? 씨, 2랑까지 했네. 로스팅이란 생두를 뜨뜨뜨뜨 해서 여기서 볶고, 뭐 이런 거 다 거시기 되면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게 뭐야? 이거는 정의입니다. 저스티스는 아니죠. 다른 거죠, 이건. 자, 로스팅이란 12에서 20분간 섭씨 180, 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자의 당분이 캐러멜화, 그러니까 캐러멜화가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럼 끈적해지고 갈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가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캐러멜에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게 로스팅이라는 것이고, 로스팅의 정의를 알려준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쓴 거 뭡니까? 분류, 비교, 대조, 유추, 과정, 정의 6개나 썼어요.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머나 씨, 유추까지? 이거 뭐야? 유추.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10문단, 로스팅의 의미가 거의 주된 문단 중심이었네요. 중심 소재였네요. 그래서 이게 10문단. 로스팅의 정의. 그래서 이제 그 로스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이 또 거기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카페 사장하는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씨, 들어. 자, 내려가겠습니다. 11문단.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더럽게 많이 나뉘네.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로스팅은 9가지 강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강도로 나뉘는 기준으로 뭐예요? 맛과 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9단계마다 그 맛과 향이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뭐 얘기했고, 또 커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여름에 이 신맛 나는 거 먹으면 이런 거를 이제 바디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페에서. 뭐 어떤 바디감을 좋아하세요? 가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어버버 하지 말고 쓰냐 다냐 시냐를 물어보세요. 좀 있어 보이게.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스팅은 와서 합니다. 그래서 생두를 수입해와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볶아요. 그래서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다. 자, 밑줄 칩시다. 자, 일단은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가 무엇일까요? 소비국에서 로스팅하는 이유. 첫 번째겠죠.
어우 씨, 야 보이냐? 보여야 돼. 응. 로스팅이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유기도 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게 이유 2. 왜? 이 사람들은 솔직히 로스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커피만 파면 되는데. 로스팅을 마친 커피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11분다. 그러니까 로스팅 된 거에서 뽑아내면 그것이 커피예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로스팅을 하면서 커피 기름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방금 뽑은 거 보잖아. 위에 기름 떠 있어. 그거 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커피 기름이에요. 커피 기름. 자, 11문단. 이건 뭡니까?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로스팅. 향을 내는? 얻게 하는? 아씨, 별 차이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12문단. 어머나? 이게 끝?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한다. 뭐 전 세계 사람의 절반 정도가 마시는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게 25억 잔이 하는데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로 끝하고 있죠. 끝부분 뭡니까? 마무리도 해주자. 12문단. 자, 12문단 보시면은 커피가 우리 손에 오는 과정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치는데, 자 문단 보시면 1문단이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1이 중간, 그 다음에 12문단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요 2에서 10이 있죠. 이 중간 부분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2에서 4까지는 건식법, 그 다음에 5에서 11까지는 5에서 11까지가 아니지, 5에서 몇 문단까지입니까? 쭉 보면은 8이죠. 8. 5에서 8까지가 습식법, 그 다음에 9에서 11은 뭡니까? 공통된 큐어링 및 로스팅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요, 옆에 보시면요, 1문단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에서 4문단, 그 다음에 5에서 8문단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만나요? 다시 9에서 11문단 만납니다. 그 다음에 밑에 12문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 그 다음에 이게 끝인 겁니다. 문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너네가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잘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모의고사 비문학을 잘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그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 풀어 오시고 와서 또 추가 문제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